강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님은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 근무하고 계시며 전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셨고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2019년 MBC 공부가 뭐니 프로그램 전문가 패널이셨고 2013년 대입제도 간소화 연구위원으로 또한 대입서류 공통양식 개발위원으로 2014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위원으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신 진동석 강사님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연예인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보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잠시만 한마디만. 네. 제가 앞부분에 좀 빠뜨린 게 있는데 평소 강진교육에 관심 많으신 문춘다 의원님 오셨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네. 어서 계세요. 네,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박수 치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10등 올라갑니다. 1등은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박수 다시 한번 쳐볼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10등씩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스카이캐슬의 주영쌤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영쌤이라는 주인공이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다는 거죠. 설정이.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누구냐 하고 찾아보니까 진동섭이라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초야에 묻혀있던 저를 갑자기 띄워서 사실 백수거든요. 근데 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 과거 경력을 소개해 주셨지만 현재 학생들이 이수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연구해서 만든 팀에 있었고요. 지금도 앞으로 이제 또 고교학점제 바뀔 그 교육과정 연구도 이제 하고 있는 교육과정 민간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예요. 대학 입시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왜 가죠?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죠? 대학 공부하러 가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직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대학 어디서 가는 게 유리하지? 아니 어디서 가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방향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졸업 후 직장을 갖고 재직자 경험을 가진 다음에 대학을 가서 더 공부해라. 근데 이쪽이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이든 전문대든 가서 계속 공부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뭐가 유리하지? 뭐가 유리해? 공부하는 게 유리한 거지.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좀 이따가 우리 강진고등학교에서 학교 소개를 할 텐데 무슨 얘기 하냐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는 건데 왜 선택하게 해요? 공부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그죠? 대학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학 맞춤형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에 가는 것과 관계없는 것만 열심히 한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제1위 과목이 보컬 트레이닝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고 노래방 가서 노래 잘 부르고 싶은 거죠. 두 번째가 네일 아트, 반려견 미용, 바리스타, 소믈리에, 제빵사, 하여튼 드라마에 나오기만 하면 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대학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지?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 예컨대 고등학교 때 어려운 영어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중학교 때 영어 잘해야 되죠. 중학교 때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때 잘해야 되죠. 그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잘하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나오니까 그때 잘하면 되고 1, 2학년 때는 AI하고 방과학교 해준다니까 AI하고 방과학교 하면 되지. 그런데 애들이 왜 못하지? 오늘 공부할 때 어제 건 까먹고 오늘 것만 하고요. 또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중학교 때 그때만 하고 그 시험 범위만 하고 나머지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를 잊지 마세요. 과거에 배운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보고 복습을 해야 되죠. 이게 다예요. 근데 뭐 어디 다른 데 보낸다고 복습하고 그 자기가 생각하고 전체 구조를 알고 이런 것들을 뭐 해주나요? 본인이 해야지. 다 본인 몫이거든요. 뭐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제부터 하는데 우리 그 강진의 자랑거리가 사의제잖아요. 네 가지 마땅하다. 그죠? 마땅한. 네 가지 마땅하다가 뭐냐면 공부 잘해야지 대학 가는 거 마땅하다. 공부 잘한다는 건 복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 복습을 잘한다는 건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니까 그건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들면 뭐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공부라는 게 멘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자는 공부를 못해요. 현역타를 내가 수영해서 건너갈 거야 라는 꿈이 있어야지 건너갈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해야 되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선택 얘기를 하셨는데 도전적 선택이 진짜 마땅하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스카이캐슬 얘기 쭉 나오잖아요. 네, 스카이캐슬의 주인공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제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누구한테 준 박수죠?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자녀에게 믿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뭐니라는 데 나와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공부가 뭐니에 나오는 얘기이니까 공부가 뭐니에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전에는 매주 나왔는데 한 40번 나오니까 저 말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시키지 않나 싶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의뢰인이 늘 가수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그 가수 지망생을 다 모으면 실용음악과 보컬의 정원보다 많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잘 나가니까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 오늘도 아마 몇 권 나눠드리나 봐요. 네. 제가 거기 서명했어요. 뭐라고 서명했냐면 도전적 선택, 그 다음 또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네. 지속적으로 자기 몸에 배게 노력을 해야죠. 복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 노력. 그게 모토입니다. 도전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라. 자, 퀴즈. 바람직한 학생상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수능 시대를 맞춰서 보기를 5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노는 학생, 바람직한 학생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 맞을 것 같은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놀지도 않는 학생.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놀지도 않는 학생.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학생. 이게 뭐야? 1번 빼고 다 답인 것 같으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해요. 매력적인 오답. 매력적인 오답이 많을수록 선택이 안 돼. 어려워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 답이에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아야 돼요. 어른도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잖아요. 오늘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녁 때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소주 마시면 물론 안 되죠. 그러나 애들은 애들답게 놀죠. 그죠? 놀아야 돼. 농구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악기도 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배도 타고 하여튼 놀아야 되거든요. 안 노는 사람은 기계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누구를 뽑을까요? 공부만 하는 학생을 뽑을까요? 아니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을 뽑을까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이 바람직한 학생인데 대학에서 뽑을 때는 공부만 하는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 대학이 믿을 때가 못 되니까 그런 데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대학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이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도 그런 학생을 뽑는구나 라고 믿을만 하다면 그 대학을 보내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가 교과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걔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 때 공부한 애가 돼야 되죠. 다시 거꾸로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그 밖에 뭐 재외고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잘해요. 뭐 컴퓨터도 좀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힙합반이야. 그리고 노는 거 보면 진짜 잘 놀아. 어떤 애는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은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고 과학도 뭐 몇 과목은 좀 해가지고 컴퓨터과를 간다고 컴퓨터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안 놀아. 노는 것도 다 컴퓨터만 가지고 놀아. 그죠? 그럼 얘는 언제 놀았어요? 국어 시간 놀고 영어 시간 놀고 사회 시간 놀았죠. 그죠? 네. 노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국어, 영어, 수학 그 교과 시간에 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동아리는 노는 동아리 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은. 결국 보면 우리가 원하는 학생이 누구냐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뭐 동아리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진로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지 이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씨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모종을 사러 가고 씨를 뿌리고 또 시비를 하고 약을 치고 그러다가 추확될 때가 되면 놓치지 않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고 농사 시작부터 끝까지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달력에 썼든 아니면 손바닥에 썼든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사실 강진만 해도 행복하죠. 애들이 학교 계속 가잖아요. 서울은 고3만 가고 학교를 안 가요. 집에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닥치는 대로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 어떻게 세우냐면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학교가 연간 계획표를 나눠줘요. 심지어 달력도 만들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험 기간은 언제 들어있고 행사는 무슨 날에 있고 하루 종일 행사하는 날이 있고 뭐 소풍 가는 날 언제 이렇게 다 날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빼고 난 나머지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양을 재가지고 이날에 이 공부하고 이날에 이 공부하고 이날에 이거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20일 전부터 할 건지 아니면 2주 전부터 할 건지 해서 시험 공부하는데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5번 볼 건지 10번 볼 건지 15번 볼 건지 그걸 정해가지고 날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애한테 이거 하라고 그래보세요. 며칠 걸리나? 아마 못할 거예요. 공부 좀 해야 하는 학생들만 해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만 농사를 짓듯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 계획표를 짰다면 공부의 3분의 2가 이미 된 거예요. 매일매일의 계획표는 자기가 그날 공부할 양을 만들어야 돼요. 양을 만드는데 그 분량이라는 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걸 본인이 알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켜요. 아이가 오늘 10장 풀어야지, 문제 10장 풀어야지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얘가 실제로 풀 수 있는 능력이 3장밖에 없는 애라면 10장 푸는데 3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풀었는데 못 풀었다고 나가 자빠지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3장 풀 수 있는 애가 3장 반 풀어야지 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렇다면 반 페이지 풀 동안 잠을 좀 줄였어. 그리고 오늘은 이상하게 빨리 끝났네. 그럼 그날 놀아야죠. 그죠? 다 끝냈으니까 더 할 필요 없어요. 더 하면 다쳐요.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논다잖아요. 이게 공부 다 했으니까 놀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놀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놀려고
공부를 더 집중해서 빨리빨리 하겠죠. 그게 본인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계획표를 세워라.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방학 때면 방학 계획표 세우라 그러는데 제일 잘 안 세워요. 방학 계획표를 언제 세워요? 개학하는 날 세워. 선생님 보여주려고. 베껴요. 생활계획표 동그란 거 하나 만들어서 끝. 이렇게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한 학기 계획. 2학기 동안 나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이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걸 하고, 그리고 오늘은 다가오는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해서 계획표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을 언제 실천할지 날짜별로 만들어서 목표량을 정하고 달성했는지 점검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획을 안 세우지?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시켜야 될 일이 뭐냐면 공부가 아니라 계획을 세웠냐. 계획표를 잘 세우는 애가 훨씬 공부를 잘해요. 지난주에 공부가 뭐니를 했었나. 보니까 공부 좀 잘하는 8명이 나와 있는데 걔네가 뭐 아주 잘하는 애도 있고요. 그냥 그 동네에서 잘하는 그런 수준도 물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계획표는 세워요. 계획은 세워요.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잘 세우는 애는 내년에 뭘 공부해야 될지 알고 계획을 못 세우는 애는 올해만 알아요.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면 내년에 뭐 배우는지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는지 3년치를 다 알려줘요. 3년 계획도 잘하면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배울 거야 라고 확정이 됐으면 그럼 올해 그다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내년에 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내가 자연계를 갈 거거든. 그래서 내년엔 물화생지 4개를 배우고 수학은 수원 1학기 때 수원 배우는데 뭐 확률과 통계도 2시간이 더 있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원은 4시간, 확률과 통계 2시간, 물화생지 각각 3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12시간 더하기 6은 몇 시간이야? 18시간이네. 18시간이 수학과학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워요? 2학년 때. 내년에 외워야 될 영어 단어가 몇 개냐면 한 700개는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1250개의 영어 단어가 외우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워야 될 영어 단어가 2500개예요. 2500개의 단어가 대부분 2학년 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외웠던 영어 단어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지 영어 공부는 안 되는지 이걸 좀 해놓으면 내년에 수학과학을 배울 때 시간을 낼 수가 있죠. 야 내년 안에 수학과학 배우는데 시간 없대. 미리 배울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미리 배우면 까먹어. 이해도 못하고 대충대충 나가요.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습은 중요하지만 한 달 예습 혹은 2주 예습, 일주일 예습, 뭐 내일 볼 거 예습 이건 중요한데 그런데 올해 내년에 배울 거 걱정이 돼서 그거부터 배운다. 그럴 것 같으면 대학원 공부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학생이 학습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계획을 짜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계획표를 짜는지를 봐야 돼. 계획을 잘 실천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이 학생이 계획을 진짜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늘 봐야 됩니다. 자기 혼자 굴러갈 때까지. 안 했을 때 한번 오늘은 봐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오늘 봐줬기 때문에 내일도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계획표대로 안 해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상하고 잘했구나 그러면 1,000원 줬어요. 1,000원 주고 그 다음 잘했을 때 또 1,000원 주면 아이가 그 다음에 2,000원을 바라고 3,000원을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걸 간헐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보상은 뭐냐면 엄마가 안아주기, 아빠가 안아주기, 안아주는 보상. 정서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알아줄 수 있는 이런 보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을 해줘야 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일주일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뿌듯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계획을 세웠어. 어른도 그러잖아요. 제가 담배 끊기로 금연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끊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스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일주일도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아이도 성공 경험을 가져야지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대부분 성공 경험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못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 틀려. 문제를 풀면 틀리고, 그리고 오늘 배운 거 내일 물어보면 몰라. 성공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쉬운 걸로 기본을 이해하는 내용이고 복습해 가면서 과거의 문제를 풀면서 자꾸만 다 맞는 연습을 해라. 무작정 어려운 데로 가가지고 실패만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성공 경험. 성공하면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엄마들이 칭찬을 좀 인색해요. 엄마의 목표는 너무 커요. 수학 100점 맞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아이는 지금까지 60점 맞다가 62점 맞았어. 자랑스러워. 2점 올랐거든. 근데 엄마는 뭐 60점에서 62점이래. 어차피 뭐 성적이 그게 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시지 마시고 야 2점이나 올랐구나. 야 하고 크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엄마가 진짜 내가 2점 올랐는데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요.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믿으시면 아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공부 얘기 좀 더 해보면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어디를 지금 공부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구조 파악하는데 핵심은 뭐일까요? 뭘 보면 내가 지금 뭐 배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학기에 어떤 걸 보면 이번 학기 국어는 이거구나 라는 걸 알까요? 답은 차례. 책의 차례. 차례를 외워라. 차례를 자꾸 보고 외워라. 아니면 차례를 복사해가지고 벽에다 붙여요. 왜 봐요? 아, 오늘은 저기구나. 제가 서울에서 강진까지 오는데 고속도로로 쭉 오거든요. 그럼 고속도로로 오면 서울에서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오는지가 제 머릿속에는 있거든요. 그게 차례죠. 차례가 없으면 강진 지나가면 광주 나와? 뭐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강진 좀 더 가면 통영이야? 이러면 더 황당해. 그게 차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차례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 차례를 벽에 붙여놓는다. 복잡하게 좀 될 것 같아요. 차례를 복사해서 붙여놓자. 차례를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앱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붙여놓는 게 제일 좋아요. 핸드폰을 또 켜야 되니까 차례를 책상에다가 주요 과목에 차례를 붙여놓는다. 그게 구조 파악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 역량만 기르는 게 아니라 방법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요즘에 공부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계란을 깨서 팬에다가 계란을 넣고 구우면 지단이 된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지단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지단 붙이기는 뭐지? 팬에다가 계란을 풀어서 구우면 그게 지단인 거야. 이렇게 아는 것까지면 되게 100점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지단 붙여봐. 해서 붙여놓은 결과물이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 수 있다, 알고 있다인데 지금은 할 수 있어로 바뀌었어요.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없는 건 책에 없어요. 할 수 없는 건 책에 없다.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2013년, 14년 연구 동안에 교과서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기능이 없는 지식은 교과서에서 뺀다. 그래서 할 수 있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단 어떻게 붙여요? 계란을 깹니다. 학생이 디테일해야 돼, 디테일. 계란을 깨는데 좀 연습하면 한 손에 하나씩 쥐고 동시에 탁 깰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애가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안 시키면 계란 못 깨. 그러니까 계란 하나둘 팍 쳐가지고 껍질과 알이 뚝 바닥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계란을 깼어요. 그러면 풀어야 돼요. 계란을 젓가락으로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돌려요? 심장이 어느 쪽으로 돌립니까? 해보는 거 보니까 잘 못하시나 보다. 계란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계란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쉽게 풀려요. 그러나 초고추장은 이렇게 돌리면 옷에 튀어요. 거꾸로 돌려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방법 역량이라는 거예요.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두르면 계란 프라이가 되거든. 치단이 안 돼요. 만약에 붓는다면 살짝 발라야 되지. 살짝 발라 붓지 않게. 계란 기름을 확 뽑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했어요. 근데 엉터리야. 제대로 안 됐어. 걔도 지난 찢어지고 뭐 이렇게 노른자고 흰자고 제대로 안 섞여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걸 치단이라고 했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야 잘했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해라. 그냥 잘했다 그러고 말든가. 지가 알겠지 이상하게 붙여졌는지. 그런데 방법 역량이라는 걸 어떻게 기르냐 하면 뭐 국어 시간의 방법 역량, 수학 시간의 방법 역량, 과학 시간의 방법 역량 이런 거 어떻게 기르지? 교과서가요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과서가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에는 학습 활동은 뭐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 이거 너네 알아서 해 그러고 말았어요.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시작할 때 생각 열기 동기고요. 생각 열기가 쬐끔 나와요. 뭐 만화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은 개념 원리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고서 바로 활동으로 들어가요. 뭐 찾아보자, 발표해보자, 혼자 찾기, 같이 토론하기, 같이 실험하기, 보고서 쓰고 발표하기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거 다 하면 돼. 그러면 애가 이걸 잘했어. 그럼 고등학교 때 수업 중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막 시키거든요. 이게 어디 써지게 되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수업 중에 하는 학습 활동을 참 잘했구나 라고 느껴지고 점수가 좋으면 당연히 잘했으니까 점수가 좋겠죠. 점수가 좋으면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구나 하고 뽑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안 했다고 써 있어요?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열심히 했다고는 써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잘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눈은 샛별 같고 태도는 돌부처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사정관은 뭐라고 썼냐면 이 학생은 태도는 바르지만 공부는 안 한 학생이구나. 공부는 좀 많이 안 했고 좀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도저도 아니고 학교에서 맨날 잤어요. 우리 강림고등학교에도 맨날 자는 학생 있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좀 덜 할 거예요. 제가 사는 그 동네는 밤새 철거방으로 배달한다고 다니면서 낮에 오면 맨날 자는 애들이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그런 학생들은 졸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학생 이수 질관리, 학습 질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자네는 생활기록부에 걔도 써줘야 돼요. 뭐라고 써요? 내가 원의 넓이를 가르쳤다. 배운 얘기가 없어요. 애가 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 역량을 익힌다는 건 뭐냐면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데 선생님별로 거기에 있는 학습 활동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또 있다고 하면 과제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발표를 시키겠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 학생이 좀 품질이 좋게 만들어졌던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생활기록부에 쓰면 사정관이 보고 얘가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와서 이걸 잘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 어느 학교 가면 어때? 그 학교에서 학습활동 잘하면 된다니까요. 원칙은 그거예요. 원칙은. 어디를 가도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교과서 학습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 교과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방법 역량을 익힌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방법 역량을 익힌다.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지 된다. 이해해야지 된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원의 둘레를 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의 둘레를 뭐 파이니 뭐 R이니 그런 거 안 쓰니까 그냥 뭐 반지름이 있는데 반지름을 2배를 하면 지름이 되지. 근데 지름에 원주율이라는 게 있거든. 3.14배를 곱하면 원의 둘레 넓이가 나오는 원의 둘레가 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학교에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반지름은 R인데 이 R의 원둘레는 R의 2배가 돼야지 지름이니까 2R이고 거기다 원주율은 파이거든. 2R 파이야. 그런데 파이를 먼저 쓰거든. 그래서 2파이 R이야. 원주율은 얼마야? 2파이 R. 여기 아시잖아요. 그죠? 원의 넓이는 얼마죠? 거기서부터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이가 들면 까먹어요. 중학교 때는 알았거든요. 그죠? 뭐였어요? 파이 R 제곱. 그죠? 파이 R 제곱. 그게 파이 R 제곱이지? 그게 초등학교 책에 나와요. 이렇게 원을 수박처럼 이렇게 막 잘라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반지름을 쭉 놨어요. 그러면 이빨처럼 이렇게 막 되는데 이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탁 엎었어. 그러면 네모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높이는 반지름이고 밑변은 원주 둘레의 반, 절반만 남았잖아요. 그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얼마예요? 2파이 R의 2분의 1 파이 R. 높이가 R.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걸 배우는 게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쯤 배우죠. 6학년 2학기에 나와요. 근데 6학년 2학기 때 이거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 돼서 야 원의 넓이는 얼마야? 원? 글쎄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원보다는 역시 1000만 원이라고 이런 게 좋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했다면 그때 공부할 때 이해하는 공부를 했다면 잘 안 잊어버리고 까먹었다 하더라도 공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외워버리고 복습도 안 하니까 원의 면적을 왜? 이렇게 해버려요. 그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라. 그때 이해를 하라인 건데 학생들이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분수가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 2, 3, 4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 뭐 돈도 10원, 100원 이건 다 셀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분의 1 감이 안 잡혀요. 분수가. 근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해봐. 그럼 얼마나 그래요? 5분의 2. 2 더하기 3은 5고 1 더하기 1은 2니까 5분의 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걸 통분을 해서 분모를 맞춰가지고 분모를 맞춰서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분모로 만든 다음에 위에를 더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죠? 분자 분모 개념으로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필요한 게 뭐냐면 왜 어떻게 상권분립을 배워요. 왜 상권분립 왜 생겼어? 서정시를 배워. 서정시는 왜 서정시를 사람들은 만들었어? 어떤 게 서정시로서 가치가 있어? 서정시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뭐 이런 왜나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좀 느려도 물어봐. 자기가 물음을 붙여라. 왜? 그러면 개념과 원리가 이해가 될 거다. 그럼 이해가 되면 오래 간다. 거기까지 하면 교과서 안에 있는 거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걸 다 하면 뭐 그래도 좋은 대학 가요. 교과서 안에 있는 것만 다 해도. 그런데 진짜 좋은 대학 가려면 근데 서울대학 가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서울대학 가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더한 애들이 오거든요. 좀 더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배우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미적분이에요. 수원, 수투, 기하, 미적분 이렇게 어려워요. 확률과 통계도 있지만 어쨌든 미적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적이 어려운 과목인데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적보다 더 어려운 과목인
선형 대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물한 물투를 공부하면 되는데 고급물리를 해야지만 서울대 간대요. 과학고등학교는 고급물리 배워요. 영재학교도 배워요. 영재학교는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도 배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야지 서울대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 천만의 말씀. 더하라는 건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공부에서 좀 더 그 범위 안에 있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다른 과목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알아봐라. 그리고 외연을 넓혀라.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책 읽는 능력이 있어요. 책 읽고 요약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는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강진에 있는 고등학교에 내가 대학 가려고 일반고를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학교가 미적분이 없고 물리투가 없고 화학투가 없냐? 애들이 신청 안 해서 없지. 학생들이 신청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왜 하기 싫어요? 어려운 거 하기 싫거든.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첫마디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도전적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도전해야 돼? 일반고에서 배우는 어려운 과목에 도전해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 어떡하지? 근데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니까 설명해봐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네가 설명해봐라. 그럼 누군가 들어줘야죠. 누가 들어줘요? 부모님이 들어주시는가? 아니면 뭐 형제자매는 다 바쁘니까 못 들어줄 거고, 그죠? 들어줘야 돼 누군가. 만약에 친구랑 통화시로 도와준다면 들어주는 애가 있고 내가 이제 그 학생을 앞에 놓고 친구를 앞에 놓고 뭔가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어주는 친구한테 짜장면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계속해서 뭔가 사주고 보상을 해야죠. 걔라고 시간 많아요? 나를 위해서 그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집에다 불러다가 야 네가 우리 애가 설명을 들어줬다며? 아 잘했어 탕수육 사줄게. 이렇게 보상을 해야지만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엄마가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핵심이 스카이캐슬에도 나왔던 건데 중학생 아들이 엄마 앞에서 설명을 하니까 엄마가 그것도 설명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면박을 줘가지고 애를 뭉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장면의 문제는 뭘까요? 엄마가 절대로 설명하는 아이를 면박을 주면 안 돼요. 엄마는 그 순간에 고민형이 돼야 돼. 가만히 계셔야 돼. 가만히. 뭐 아이가 막히면 나중에 다시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틀린 애를 두고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틀려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씩 웃어주고 다음에 잘하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전문가처럼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이 지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는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학교에서 할 때 누군가 지적을 하겠죠. 제가 다니던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골프 거의 못 쳐요. 근데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몇 번 했는데 그 골프 연습장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코치는 프로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 이렇게 쳐 그러지 말란 얘기죠. 엄마가 너무 아이에게 간섭을 하면 아이가 싫어하게 된다.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친구도 없고 쟤도 없으면 친구도 없고 쟤가 아니구나 엄마도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그냥 인형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보고 하든가. 그게 이제 그 면접 연습을 하는데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도 이게 비대면 면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내는 건데 동영상으로 면접을 찍는 건 카메라 보고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지금 저 자리
있는 카메라는 뭘로 찍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노트북으로 찍히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학에서 쓰는 카메라는 큰 거 쓸 거예요. 방송국만한 거를. 왜냐하면 녹화를 했는데 녹화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꺼먹고 커다란 렌즈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꺼먹고 커다란 렌즈를 딱 보고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상이 매우 흐려지면서 갑자기 머리가 싹 비워져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마실 때 커피 컵에다 사가지고 그 테이크아웃 하면은 뚜껑 주죠. 커피 뚜껑. 커피 뚜껑을 하얀 벽에다 하나 붙여. 그럼 그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 찍는 건 연습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건 편해. 조금 편해요. 그거 편하진 않지만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커피 플라스틱 뚜껑을 벽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옆에다가 한 4분의 3쯤 되는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스마트폰 세워놓고 녹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은 3분짜리 3세트만.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3분 넘어갈 필요 없어요. 3분짜리로 빠르게 3세트. 3분 3세트. 왜 그런지 들으시려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문제풀이로 점검을 해라. 마지막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다 이해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이 개념을 적용해서 실제로 어딘가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나를 알려주는 건데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무슨 시험은 필기고사는 다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쉬운 문제 풀고 다음에 좀 복습할 때 어려운 문제 풀고 진짜 어려운 문제 나중에 풀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부터 가면 아이들이 성공하는 경험이 없어지니까 그건 아니다. 거기서부터 가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얇은 문제집부터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되게 아이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 제가 물어보면 다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꿈이 뭐냐면 가수, 탤런트, 배우 그런 거 굉장히 여러 종류의 꿈들이 있는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다 취미야. 그거 가지고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는 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취미가 아주 극에 달하면 저절로 직업이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걸 걸고 고양이를 길러봤어야 돼. 모든 걸 걸고 화장을 해봤어야 되고 모든 걸 걸고 뭔가를 했어야지만 그 단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면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우리 딸이 10살인데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연기학원 보내달랬는데 이거 갑자기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해? 생각을 했죠. 야, 연기를 하려면 대본을 읽어야 되잖아. 대본을 읽고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 성격과 등장인물의 성격 다 파악해서 그 특징을 알아야 되고 대화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성격을 파악하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독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다 만약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불려나갔어요. 영화 기생충의 출연진처럼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되죠. 무슨 국가부도의 날인가? 거기 보니까 김혜수라는 배우가 영어로 막 대사를 막 하더라고요. 야, 영화 배우도 영어로 하는구나. 가수 이은미가 벤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마이클 잭슨보다 발음이 더 좋다. 누가 그랬을까요? 옛날 굿모닝 팝스하는 오성식 씨가 칭찬한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치? 영어 공부도 해야 되지. 만약에 영화 마션이나 혹은 요즘 그 1위인 영화 있던데 그 영화도 시간이 거꾸로 막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미래가 과거로 다가오고 있어.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래. 그러면 물리 공부도 좀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과거가 현재로 어떻게 오는데 야, 왜 근데 과거가 현재로 거꾸로 오고 있는데 사람은 왜 미리 오면은 더 과거로 안 가고 사람은 왜 여기 있냐? 그거 맞냐? 영화는 가짜구나.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본에 나갔어.
영화 마션을 봐요. 40진법 얘기가 나와. 그 네가 물리나 수학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거 알겠어? 그지?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공부는 어딨지? 연기가 아니라 지금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걸 엄마가 얘기하면 안 들어. 선생님이 얘기하면 좋아하는 선생님 얘기는 들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라포라고 그러죠. 아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관계에서 정보를 주고받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애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듣고 그러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무슨 꿈을 갖더라도 해야 되는 건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배우가 되지 않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극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길이 생기겠죠. 제가 좋아하는 길이. 뭐 물론 뭐 아주 위대한 배우가 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 공부가 뭐니 40회 김난희 소리꾼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김봉곤 그 훈장님, 네네. 청학동 훈장님이 셋째 딸이 있는데 네. 애가 판소리를 하는데 얘 막 혼내요. 그리고 공부 못해도 되는데 소리를 잘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김난희 소리꾼이 요즘에는 공연을 외국에 하는데 영어로 자기 작품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창작 판소리도 있는데 좀 서사를 알아야지. 국어 공부도 많이 해야지. 이게 창작 판소리를 쓸 수 있죠. 그지? 이게 판소리 조선시대 얘기거든요. 한국사 좀 알아야지 조선시대를 이해하고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훈장님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제 말만 믿으시는 게 아니라 그 김난희 소리꾼, 젊은 소리꾼의 얘기도 참조한다면 결국 아이가 꿈이 뭐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어떤 단계로 설득을 시켜서 걔가 공부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물어봐도 누가 물어봐도 꿈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혼날 것 같거든요. 그걸 꿈이라고 가지고 있냐 그럴 것 같거든요.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는 뭐 그만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복습하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습은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공부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책가방 쌀 때 다음날 시간도 보고 이거 들었구나 할 때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살짝 보면서 한 2, 3분 또 복습하고 그리고 시험 때 본격적으로 복습하고 외울 건 외우고 그래가지고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복습이 문제다. 복습을 해라. 근데 애들은 잘 안 해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원 다니면 한 학기 다음 거나 뭐 1년 다음 거는 해주지만 복습은 잘 안 해줘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뭘 모르냐면 타이할 자세는 몰라요. 중학교 때 나오는 영어 단어 제대로 못 읽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수능이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인데 보통 2등급 정도 맞으면 최저 맞추고 갈 수가 있는데 2등급이 80점이에요. 영어 80점도 못 맞냐? 그런데 그 2등급 80점이 수험생의 20%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20% 안에 드는 비결인 건데 근데 아이는 20% 안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들까요? 아이가 우리말로 된 그 신문기사 칼럼, 신문의 칼럼 그거 한 장을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영어는 한 단락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 단락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영어의 3분의 1은 그냥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 점수를 잘 맞는 방법은 한 번으로 찍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공부를 해야 돼요. 평소에 공부를 해요. 책을 읽는 능력을 기르고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갈수록 애들이 사오정이 돼가고 있어요. 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8월 17일 날 놀 때 4일 연휴 그랬더니 왜 3일을 4일이라고 그러냐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어른들은 아니잖아요. 다 애들이거든.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저 양반들은 원래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사흘 연휴 그런데 사흘을 4일이라고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은 몰라요. 단어를 너무 몰라. 우리말 어휘도 모르고 영어는커녕 우리말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뭐 다 중요한데 과거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되고 과거에 배운 단어,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말 단어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좀 글 쓰면서 고급 어휘들을 써라. 요즘에는 아주 이상한 말은 안 나오잖아요. 뭐 차량 추돌로 2명 역사 그런 말 나와요? 역사가 뭐예요? 정민영 선생님 국어과니까 아시고 옛날에 많이 썼던 어른들은 알죠. 치워 죽었다. 차에 치워 죽었어 역사. 그죠? 뭐 알력이 있다의 역사예요. 그런 이상한 말은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아니 그래도 책을 읽어야지. 복습을 해서 과거를 까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앞으로만 나가지 말고 넓이를 넓혀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가 여기에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참여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건데 내가 내신이 무지무지하게 나쁜데 수능은 진짜 잘 봐. 그러면 수능 문제 풀고 글로 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내신과 수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신이 더 좋아요. 수능은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고 가는 거하고는 수능 성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수능 문제 풀러가야지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종합전형을 찾아서 계속해서 책도 읽고 개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러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문제 푸는데 아주 무지하게 이상하게 꽈가지고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야지 되는 거 이런 건 안 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은 촘촘하게 성적을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내는데 쉬운 문제는 안 틀려야 되고 킬러 문항도 안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틀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능 초기에는 200점 만점에 150점 맞으면 연고대 갔어요. 평균 75점. 지금은 연고대 가려면 평균 98점. 틀리면 안 돼. 바로 실수로 틀렸어. 그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 지금 수능은. 그죠? 그러니까 고3 때 뭐 해야 돼? 안 틀리는 연습을 해야지. 근데 그 전에 안 틀리는 연습한다고 성적 높아져? 안 틀릴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부한다고 개념을 얘기하고 개념 공부를 하고 개념을 설명해보고 개념을 적용해서 무슨 활동을 했다 어쩌다 하다 보면 저절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나는 내신 시험은 진짜 못 보네. 그러면 할 수 없이 수능을 보러 가라. 언제 가요? 아시는 분? 언제부터 할까요? 수능 시험 범위에 있는 과목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과목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개념 공부를 잘하고 문제 풀어 좀 점검하면 됩니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딱 보고 났어. 근데 나는 아무래도 수능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수능 문제를 열심히 푼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영어 1, 영어 2가 시험 범위거든. 영어는 2학년 때 다 배워요. 그 다음에 국어는 문학과 독서가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한 과목 더 선택이 물론 있어요. 근데 요 두 과목은 2학년 때 배워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수완수투에다가 선택 과목 하나 있는데 수완수투와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다 배우든가 수완수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미적을 선택해야지. 그럼 미적은 되게 3학년에 있어요. 3학년 때 배우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어쨌든 개념을 공부하면서 간다. 언제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고. 그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의 첫 장 뭐예요? 책을 읽으세요.
초등학교 때 이미 책을 읽히세요. 책을 많이 읽도록 하세요. 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 다 마찬가지인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초등학교 때 있거든요.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잘 써야 됩니다. 쓰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벽에다가 그거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목차. 목차 붙여놓은 거 안 보고 한번 써보기. 그러면 전체 구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배운 데까지만 쓰면 돼요. 배울 거 빼고 배운 데까지 목차 써보기. 목차를 쓴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뭔지 요약해보기.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알고 이 주요 내용은 이거구나. 이거 벽에다 이 내용까지 붙여놓으면 시험 공부가 다는 된 거예요. 어떤 학교는 수업 중에 이걸 해가지고 복도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거라도 보고 공부하라고. 전지에다가. 그 다음에 노트 필기를 하세요. 몇 학년에 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인데 잘했으니까 여기 들어왔겠죠. 다 잘하나 뭐. 여학생 되게 이제 그런데요. 여학생 노트 필기하느라 공부를 안 한다. 노트를 예쁘게 필기하려고. 남학생 그냥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안 한다. 근데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된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얘기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들어갈 얘기는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조도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프도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내가 질문 있는 것도 해놓고 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거죠.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보면 한 5분 안에 복습이 되거든요. 1시간 강의 들었는데 이런 정도 올 수 있게 필기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라. 중학교 수준서부터 초등학교 때 글씨를 빨리 못 써요. 초등학교 때 글씨를 빨리 못 쓰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중학생 정도 되면 중학생 정도가 되면 글씨를 빨리 쓰는 연습을 해서 그냥 이렇게 알 수 있게 쓰면 이런 정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노트는 그래도 상당히 숙달된 사람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줄이 안 쳐져 있는 공책에 되게 간격이 맞아요. 발표 페임랩 코리아라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발표하는 거. 이거 보면 3분 동안 발표하는 모델을 알 수가 있어요. 아 3분 발표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페임랩 코리아 올해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대면으로 했죠. 그래도 페임랩 코리아 찾아보면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면접에서 발표 역량을 길러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벽에다가 컵 붙여놓고 연습하기. 대학 입학 얘기 간단하게 드릴게요. 공부 얘기는 뭐 이런 정도면 된 것 같고 대학 입학 정보는 중간에 빨간 선 있잖아요. 중간에 빨간 거. 그게 이제 그 주요 대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학금 주는 대학. 강진군에서 대학 가면 장학금 준다. 우리 아이들이 다 장학생이 되면 강진군에서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재정 부담이 되네. 좀 이런 고민하게 좀 하면 안 되나?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과전형이 제일 많고 종합전형은 적고 그리고 뭐 수능도 적은데 나머지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비율도 얼마 안 되고 서울로 가면 종합이 많고 교과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대학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는다는데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얘가 결과가 뭐지? 1.0이야? 1.5야? 이걸 가지고 따지면 교과전형인데 종합전형은 얘가 이걸 잘했을까? 이 과목을 잘한 거야? 어떤 학생이요?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배우는데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배웠는데 1등급이에요. 수투를 배웠는데 1등급이에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1 더하기 3 나누기 2니까 평균 2등급이잖아요. 평균 2등급이면 상위 10개 대학 안에 못 들어요. 상위 10개 대학은 1.7 정도는 돼야지 가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전체 학생 수 중에 그 상위 10개 대학의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대학이라는 게 한 학교 3,500명이라고 하면 35,000명이잖아요. 35,00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 35,000등은 얼마예요? 전체 수험생이 50만이라고 하면 50만 명 중에 졸업생까지 50만 명 중에 35,000등이니까 7% 되잖아요. 그럼 우리 반이 25명이라고 썼을 때 7%면 7%는 한 명도 안 되죠. 맞나? 아니, 한 명 좀 더 되죠. 1.5 얼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고 2등 중간쯤에 돼야지 그 대학 간다니까 평균이 1.5 맞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하나는 3등급, 하나는 1등급 맞았어. 평균이 2야, 불리해.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되겠죠. 종합전형을 사정관이 보면 아, 얘가 수원 배울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나오는데 삼각함수 때 망쳤을까? 얘가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나? 아니면 OMR 카드를 바꾸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2기를 다 못했나? 시험 문제 마지막 시험을 못 풀었을까? 뭐 이런 다양한 가정을 해요. 그리고 2학기 때 수2를 배우는데 수2에는 미분, 적분이 나오고 3학년 때는 미적분이 또 있어요. 미적분이란 과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는 삼각함수 때는 어려워했는데 미분 적분해 보니까 잘했구나. 이제 3학년 1학기 때 미적 한번 볼까? 성적 좋네. 그러면 이 학생은 삼각함수만 약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학생. 그러니까 평균 2등급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종합전형은 그런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물리를 이수했는데 이 학교가 한 학년이 100명이거든. 근데 물리는 20명만 했어. 20명인데 5등급이야. 10등 했네? 되게 못했구나. 절반밖에 안 되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20명이 이 학교 공부 진짜 잘하는 그룹에 20명이 딱 들어왔는데 10등이야. 원래는 전교 10등 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자기 성적 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도전적 선택이에요. 그 고교학점제가 되면 될수록 아이들도 또 내신으로 가는 교과전형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쉬운 과목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블라인드 채용으로 많이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블라인드 채용이란 뭐냐면 어느 대학인가를 안 보는데 얘가 무엇을 배웠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물리 2까지 한 애는 대학 가면 일반 물리를 1학년 때 배우는데 물리 2를 안 한 애들은 1학년 때 물리 2를 안 한 학생을 위한 물리학 강좌를 듣고 2학년이 돼야지 일반 물리를 들어요.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안 한 학생은 대학에 혹시 간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은 공업수학을 1학년 때 듣는데 얘는 공업수학을 못 듣고 대학 수학이라는 걸 듣고 2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 성적표만 봐도 금방 아는 거야. 이게 뭘 배웠는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대학 가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취직 안 되는 A풀은 되지만 취업 때는 B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라. 미래를 생각해서 도전을 하세요. 걸렸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학생을 뽑고 싶다는 것이 종합전형이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으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중앙대학교가 있는데 왜 중앙대학교를 꺼냈냐면요. 중앙대학교가 다양하게 다 있어요.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중앙대학교는 다 있어. 교과전형에 학교장 추천이 있고, 그다음 교과전형에 학생부그냥 교과전형도 있고, 다빈치형 인재도 있고, 탐구형 인재도 있는데 보통 탐구형 인재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니어야 되거든. 얘가 일반고 다니는데 수학으로 치면요 거의 올림피아드 나갈 급이에요.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 없고 대개는 위에 세 개인데 제일 센 게 뭐냐면 학교장 추천. 왜냐하면 학교는 성적 좋은 애부터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학교장 추천하는데 1.3에서 1.5. 우리 학교만 중불나게 2.0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교과 전형은 뭐 봐줄 게 없어요. 그냥 성적순으로 딱 잘라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안 하는 전형은 조금 떨어져요. 1.4에서 1.7 조금 낮죠. 근데 다빈치형 인재라는 게 있어요. 종합전형이거든요. 종합전형은 2점대 초반으로 내려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수어는 3등급이고 수투는 1등급이거든. 근데 이게 합이 2등급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성적을 발표할 때는 평균 되는 성적으로 내서 교과처럼 내니까 평균 성적은 2등급 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3등급 대인 애도 붙은 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여기까지. 요 다음은 내가 매니어야 되는데 우리 애는 뭘 매니어일까? 뭐 그러면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이름 보면 다빈치 어떤 사람이에요? 두루두루 모든 걸 잘하는 사람. 두루두루 모든 걸 잘하는 사람.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뭐 두루두루 잘해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이제 지난해 연말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그때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얘기는 뭐 많이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됩니다. 정시 수능 전형은 40%로 늘리고 학종은 40%로 만들고 두 개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10%를 만들어요. 교과 전형 10%를 만들고 그래서 서울대도 교과 전형이 지금 1학년 학생들에게는 생길 거예요.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교과 전형이 좀 있을 겁니다. 없던 연세대가 교과 전형 10%를 만들었어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0%. 나머지는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가 의대 가고 싶거든. 대신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야. 그래가지고 중앙대학교 의대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중대의대 쓰려고 보니까 안 뽑네. 10%이기 때문에 안 뽑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는 6군데를 쓰는데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같이 쓰게 될 거다. 그리고 교과전형을 노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시험 망치잖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교과전형이 약간 폭탄 전형이에요. 계속 좀 위험하거든요. 어차피 종합전형하고 같이 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과전형만 보고 가야지가 아니라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내신이 쓸만하다 그러면 교과 추천을 받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수능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많은데 많은 내용 중에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닌 부분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얘기는 뻔한 얘기라서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표예요. 이걸 대부분 믿어요. 이 표대로 한다는 것. 근데 글자가 되게 많잖아요. 이 글자를 많은 건 다 의미가 없고요. 여기 인성이라고 써 있고 여기 학업 역량이라고 써 있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근데 착한 학생은 서류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얘가 나쁜 놈이라고 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자기소개서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2년 내고 중학생부터 자기소개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착하다, 얘가 나쁜 학생이다라고 안 써있으면 그냥 다 착한 학생이니까 인성 평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성을 평가하는데 모집단이 의학 계열, 의대, 수의대 어쩌고저쩌고 뭐 의대 쪽 계열, 그리고 사범대 여기만 인성 면접을 따로 해가지고 애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인성과 학업 역량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뭐냐면 지금까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기, 제가 책을 읽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고 글도 좀 쓰고 영어도 좀 하고 수학적 개념을 놓치지 않고 공부했고 사회나 과학을 알고 있어서 역사 철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있으면서 문화생지 쪽에 좀 아는 게 많아. 이게 학업 역량이에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다음에 위아래 보면 딴 말이 있네.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 가능성은 꿈이 커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도전적 선택. 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비록 내신이 나빠도 혹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물리투를 해야지, 뭐 화학투를 해야지, 미적분을 해야지, 내가 세계사를 공부해야지, 철학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도전적 선택이고 발전 가능성의 1번이에요. 아, 어려운 걸 했구나. 도피하지 않고 도전했구나. 도전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도전이라는 가치. 학생이 물리투를 했다는 건 도전한 거고, 물리투가 필요한 공대 간다는 애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도피한 거거든. 그 이후로 삶이 쭉 좀 품질이 낮아져요. 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은 두 가지로 보세요. 하나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공대 가려면 물리를 해야 된다. 간호대 가려면 화투, 생투, 심리학 이렇게 되죠. 경제과 가려면 애들 경영경제 엄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경영경제를 가려면 무슨 과목이 전공 적합성 있는 과목일까요? 1번. 이건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과목이다. 이게 뭘까요? 미적분. 왜? 대학 가면 경제수학 배우거든. 경제수학하고 공업수학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가 없는, 그죠? 문이과 뭐라 그래요? 통합? 문이과 통합. 문이과 불분과. 문이과를 나누지 않는다. 문이과 불분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이과가 나누지 않았으니까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중간이 뭐예요? 문과과 과목이 다 필요한 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회 계열로 가고자 하는 애들은 쉬운 수학과 사회를 배웠거든요.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안 배웠는데 너에게 필요한 건 어려운 수학과 과학이야. 만약에 네가 CEO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CEO가 됐을 때 필요한 건 공학 석사 정도의 공학에 대한 과학 공학에 대한 지식 플러스 어려운 수학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너한테 가르치는 건 그거 딱 빼고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한테 필요한 걸 배워. 그러니까 문이과 불문과라는 것이 쉽게 쉬워지는 건 마치 아니고요. 개념으로는 어려워졌는데 그 대신 문제를 꽈가지고 한평 그 고달픈 문제는 풀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좀 쉽게 깊이, 쉽게 좀 어려운 개념을.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아주 넓게 파악해가지고 이미 1학년 때부터 전공과 진로를 정해가지고 그 전공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들을 쭉 넓게 하는데 그것이 모여가지고 전공 적합성이 된다. 그 대신 도전해라. 사실 선생님이 미적분은 상대 가는 애한테, 상경계 가는 애한테 미적분 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내신 나빠질까봐 안 하죠. 애들이. 제가 공대 가는데 수학 열심히 하거든. 근데 나는 경제과 가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거기 가면 내신 떨어지는데 미적분은 더구나 9등급 나오는 과목이거든. 안 할 거야. 그때 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학생인데, 그죠? 학교에서도 그게 이제 뭐 시험 문제를 비비 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잘 이해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가르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뭘 배워야 돼요? 그냥 다 배워. 이렇게 보세요. 내가 미적분을 잘하고 국어를 잘해요. 맞춤법 맞게 글을 잘 쓸 수 있고 독서를 잘하고 요약도 할 수 있고 발표도 잘해. 영어 잘해요. 과학의 불화생지 투 중에 적어도 3과목을 잘해. 그리고 세계사와 철학, 역사 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 이 학생은 어느 과에 지원하면 적합할까요? 1번 국문과, 2번
의대, 3번 경영학과, 4번 공대, 5번 동생대. 어디예요? 답이 안 나오죠. 다 적합하죠. 못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못 가냐? 음대미대를 못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물리2를 버리는 순간에 공대가 빠져요. 미적분을 버리는 순간에 어디가 빠져요? 공대도 빠지고 자연대도 빠지고 또 상경계열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빠져요. 왜냐하면 문과생 중에서 상경계 가려고 하는 애 중에서 미적분을 하는 애가 드물거든요. 하면 무조건 유리해. 근데 드물어. 그런데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도 드물까요? 공대 갈 때 물리2 안 해도 된다는 시절이 불과 7, 8년 전이에요. 지금은 안 하는 애가 없어요. 몇 년 동안에 홍보를 하고 다닌 거죠. 공대 물리2 해야 됩니다. 공대 물리2 해야지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우리 학교 애들이 적으면은 다른 학교하고 손잡고도 할 수 있잖아. 이게 고교학점제 얘기거든요. 우리 학교 없어. 이게 너네 학교 가서 해. 이렇게. 물리는 우리 학교 있기 때문에 너네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되니까 물리 대신에 물리 실험을 하자. 뭐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도 아이에게 가르쳐놔요. 이 고교학점제 얘기인데 도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연세대학교 공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인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까지 다 비슷해요. 전공 적합도 다 비슷해요. 근데 뭘로 차이 나지? 그러나 발전 가능성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요. 어떤 애는 억지로 공부했고 어떤 애는 찾아서 공부하고 어떤 애는 의욕이 강해요. 절실해. 이걸 꼭 하고 싶어. 더 찾아보고 싶어. 그런 절실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쪽이고요. 대학이 조금 내려가서 상위 20개 대학 이쯤 내려오면 공대 오는 애들이 물리2를 안 해가지고 와요. 그럼 그 대학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겠어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죠? 도전적 선택 얘기했고 과목 얘기 안 해도 되고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2001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다 뭐라고 했냐면 점수를 줬는데 전공 적합성 45점 동국대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 수준에서 전공 적합성 있는 과목을 다 해가지고 오는 대학들은 여기다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 점수가 더 많아요. 이쪽에 여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쪽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우리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애인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전공적 합성은 동아리 열심히 하면 돼. 처음에 얘기했듯이 야, 동아리 놀면 된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동아리 얘기죠. 대학이 뭐라고 그래요? 대학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동아리 활동, 전공 관련 동아리 아니야? NO! 아닙니다. 동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라니까 공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수시를 포기하지 마라. 이 학생들은 수능 만점 맞았던 학생들인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시를 포기하면 6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수능은 졸업생에게 유리하다. 전과목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유리하니까 전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특히 만점 맞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였냐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만점 맞으려고 만점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수능 최저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만점을 맞은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할 때 수능 문제예요. 시가 있어요. 시를 뭐 해놓고 1, 2, 3, 4, 5번 중에 맞는 걸 골라라 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데 보통 평소 학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를 보고 네가 이 시의 의미를 써봐. 이런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이 문제도 나중에 잘 풀어요. 뒤로 쭉 넘어가서 다른 걸, 이 장면을 보세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라는 게 있는데 이 입학본부에서 발간하는 이 아로리라는 책이 웹진이에요. 웹에 있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내려받아서 혹은 뭐 그냥 뒤져가면서 몇 년치가 있는데 그 볼만한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뭐 강진고등학교 얘기도 들어있을 거예요. 보세요. 찾아보면 이 안에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서울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만약에 작년에 섰다면 틀림없이 5명 왔을 거예요. 서울대 갈 사람만. 내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니까. 그런데 1년 사이에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만이 아니라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을 합니다. 라는 얘기로 들리는구나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 얘기나 올해 얘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많이 있다. 꼭 보는 게 좋겠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게 성적입니다. 성적. 이게 교과 성적이에요. 난 교과 1등급 맞았거든. 근데 수능도 1등급이야. 그러면 뭐 밸런스가 맞으니까 이 학생은 뭐 수능이든 교과든 좋은데 가겠죠. 근데 어떤 학생은 1등급인데 수능은 3등급이야. 그러면 얘는 반드시 교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교과 전형에 맞는 얘기가 뭔지만 알면 돼요. 다른 얘기는 너무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학생은 교과는 4등급인데 수능은 1등급이야. 그럼 얘는 수능 보러 가야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 어떻게 푸나에 관심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어떤 학생은 교과는 2등급인데 수능은 5등급이야. 그럼 수능 최저 없는 데를 올라가지고 가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수능 최저 없는 어떤 데를 5등급으로 하는데 교과 전형은 못 가니까 어떻게 가요? 종합전형으로 가든가 논술로 가든가 뭐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죠. 이 해당자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달라요.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서류 중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류 중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냐? 교과 평균 성적이 낮은 학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서울대 같으면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자기소개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서울대 가는 학생이면 자기소개서 이틀 만에 다 쓰고 공부해. 책을 읽어. 근데 신문에는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이렇게 나니까 뭐 누구나 다 자기소개서 쓰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내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야. 그러면 다른 얘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자기한테 맞는 정보가 있으니 그 정보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시절을 맞이하여 제가 도전 골든벨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전 골든벨에 나와서 불리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울산의 송광여 학생회장이네요. 불리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재학생 불리하지 않을까요? 물어보길래 아니 뭐 누구나 다 겪는 상황인데 뭐 재수생이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냐? 불리할 거 없거든.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게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세계를 창조하는 거니까 없던 세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없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창조자가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촬영하는 촬영기사님과 PD분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한 30분 강의는 한 30분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5분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나온 거예요. 공부가 뭐냐면 30분 하면은 30초밖에 안 나와요.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구 관내 일반고등학교로 강진고와 성전고가 있는데 고등학교 진학 시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받고 싶어하는 이제 내신 전형과 관련해서 자꾸 10%를 마련하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작은 학교라고 그래서 가면 성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거기도 툭툭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를 간다. 아이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아이가 판단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보고 내가 여기 오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죠. 중학교 진로와 직업 시간 마지막 진로와 직업 교과서 마지막에 고등학교 선택법에 관련된 내용이 장황하게 있어요.
이게 중학교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학년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아이의 관점에서 보는 건 다를 텐데 아이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는 강진여중의 상위권인데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의대는 뭐 지역 인재 선발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대부분 교과 전형이거나 뭐 수능 체제가 있는 교과 전형이거나 이런 쪽이 많은데 우리 중학생이 들어갈 때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서 학교를 다녀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크다 보니 강진음대에서 상위권을 한다고 해도 도시 아이들과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런데 도시 아이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성공 사례가 많을 뿐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사는 데가 강남 대치동 옆 동네 사는데 대치동으로 우리 아이들 보내고 싶지 않냐고 여러 사람이 물어보는데 안 보냈거든요. 그냥 우리 집에서 배정받는 학교 그냥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거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대치동 가겠다고 우겼으면 말렸겠죠 제가. 거기 간다고 좋아지냐? 네가 공부를 해야지. 모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끌어주고 코칭을 해주는 건데 이끌어주고 코칭해줄 때 잘 안 되면 뭐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결국 아이가 남이 풀어주는 문제 푸는 거 구경만 하고 있거나 개념 원리를 모르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늘어요. 다음 중3인데 진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이 어려운 것 미적분 다 하면 된다. 공부를 하려니까 오늘 얘기가 그거죠. 진로 방향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데 진로가 안 정해졌으면 좋아하는 과목을 늘려라. 좋아하는 과목을 늘리는 게 맞다. 포기하지 말고 좋아하는 과목을 늘려라. 좋아하는 과목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싫어하는 것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이가 생명과학을 못한다. 그럼 생명과학 시작한 초3부터 다시 보면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을 그 초3 이후에 봤기 때문에 대개 일주일이면 하나 명씩 뛰어갈 수 있어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생태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초등학교 3학년 책에 천세계라고 나와요. 생태계란 생물권과 환경과 어쩌고저쩌고 결합돼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냐면 싫어하는 과목을 늘려라. 이미 싫어하는 과목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중1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매일 동영상 강의로 2강 정도 대신 대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독서라는 게 더 낫지 않겠다는 학원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여쭈어봅니다. 입시를 생각해서 중1은 지금 동영상 강의보다는 인강됐나 봐요. 독서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학교 수업 마치고 영수학원에 갔다 와서 동영상 강의 들으면 독서할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학생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독서를 포함해서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 인강 들으면 하루 종일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들으면 어제 거 까먹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날 거 그날 복습하고 앞으로 공부할 거 예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학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못 가는 상황이 됐을 때 방송을 들으면서 얘는 멍할까? 왜 멍해? 모르니까 멍하지. 그죠? 저랑 같이 간 어떤 사람이 영화 보고 있는데 멍해. 도대체 구조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인셉션 영화 본 사람이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사람이 졸았다는 거죠. 지적 허용 때문에 가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왜 모르지? 왜 모르긴 구운몽도 안 읽고 물리도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 구조를 몰라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수능은 언어 영역이든 외국어 영역이든 독해 능력이 중요해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능 언어 영역은요 A4 한 장의 글을 읽고 틀리지 않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200쪽짜리쯤 되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한 A4 너댓 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다라고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요구해요. 두 개가 달라요. 그런데 둘 다 독서를 통해서 길러져요. 마지막 질문. 도시에 비교해서 시골의 학생들이 학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한 도시 아이들은 그냥 학생들이 많으니까 성공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 도시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한다는 게 어렵다면 시골 청소년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오늘 다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여기 무슨 연암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연암고등학교. 여수 앞에 있는 금오도라는 섬에 있는 학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연암고등학교 나온 진성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심심해가지고 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뽑았어요. 철학 전공인데 진짜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저랑 성이 똑같은 진씨예요. 군대 간 것 같아요, 지금쯤은. 제가 서울대 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학교에 학생들 몇 명 안 됐거든요. 경쟁력이 없냐? 왜 경쟁력이 없어요? 자기 혼자 공부했으니까. 제가 연평고등학교가 전교생이 6명이에요. 한 학년에. 6명인데 그 6명 중에 1등하는 애가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6명 중에 어떻게 입학을 했을까요? 그 학교는 어려운 수학도 없고 물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입학했냐면 주둔한 군인 아저씨한테 배웠대요. 그 말을 믿고 면접을 했는데 괜찮아서 뽑았어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해는 남해에 있는 창선고등학교라고 있는데 한 학년이 20명 정도 되는 학교예요. 그 학교 1등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올해 2학급으로 늘었어요. 애들이 전학을 오고 중학생 입학을 많이 해서. 그 교장 선생님 걱정이 뭐냐면 올해도 한 명 붙어야 되는데 지리자 책임지세요. 백수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러고 말았죠. 앞으로 그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실제로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칭찬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패 사례도 봐야 되는 거죠. 성공한 사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하는 얘기 오늘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린 거 점검해 보면서 아이하고 같이 상의해보고 아이를 좋은 학생으로 길러서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